행동하는 양심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웃입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잘 닦여진 길이 있다고 봐요. 김대중입니다. 당대는 죽어도 역사는 반드시 당신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거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면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 기념 특별 대담 평화의 길 김대중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던 해였죠. 2000년 10월 13일로 기억됩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킨 그 공헌과 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게 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을 기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그 평화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광주 전남 추모사업회 정진백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박한수 기획실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처음인데요. 들어서자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 굉장히 많고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공간인가요? 김대중 이 기념 공간은 2011년에 개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님의 100여 점의 사진, 그 다음에 서화 200여 점, 그 다음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 그리고 3만여 원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층에는 평화 갤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 추모, 음악회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 여사님께서도 이곳 김대중 기념공간에 민주평화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는 매년 12월, 그러니까 2012년 12월부터 15년 12월까지 4차례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네. 저희를 격려하시고. 네.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 공간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진백 이사장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광주 전남 추모 사업회를 이끌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추모 사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해방 공간에서 사회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이드로 피신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 김대중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청소년기에 접어든 저에게 네. 청년 김대중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1967년 6.8 선거 때입니다. 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대중 연설이 참 탁월하다. 그래서 이번 6.8 선거에서도 유달산이여 너에게 넋이 있다면, 네. 삼학도여 너에게 뜻이 있다면, 영산강이여 너에게 정신이 있다면 이 김대중을 보호해달라. 이런 명연설을 하더라. 네. 참 난 사람이더라. 예.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됐죠. 예.
아주 그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정진백이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감명을 받고 또 그 사상과 어떤 정신을 그때부터 좀 그렇습니다. 존경을 하신 예, 거인데요. 그렇죠. 1970년 9월 29일에 예. 당시 신민당 제7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를 48표 차로 누르고 이기십니다. 네네. 예, 그때 그건 굉장히 그 기대 밖의 역전이었죠. 우리는 어떠한 한대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인권 신장을 위하여 싸워야 할 유일 야당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벅차고 힘겨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개표 결과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김대중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 수락 연설문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때 이미 밝히십니다. 네.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자 간의 모순을 해소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노사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당시 대통령께서 분명히 노자라고 했습니다. 네. 노동자 자본가. 네. 굉장히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 대단히 훌륭한 어떤 정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가 네. 이렇게 출연하셨구나. 예. 그런 감동을 정말 온몸으로 약간 전율같이 경이롭게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그럴 정도로 너무나 말씀이 생생하거든요. 네. 그때 그 장면이 심지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느껴질 정도인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예. 우리 박관수 실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또 함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던 해 남기셨던 많은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예.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냥 서거 2개월 전인 2009년 6월에 그때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는데 6.15 남북 정상회담 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남북 문제, 서민 경제, 민주주의가 위기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면서 피 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원래 사실 굉장히 성공한 그 사업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돈 버는 일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정말 모자랄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청년 사업가이셨는데 어떻게 이 정치에 들어서게 되셨을까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어떤 시사적인 실무에 밝으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어떤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고자 네. 그런 발췌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1952년 5월 달에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목불인견에 그러한 참상을 겪으시면서 아, 정말 국민을 섬기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되겠다. 네. 거기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제고해야 되겠구나. 그리하셔서 정치에 참여하시게 된 거죠. 예. 이 나라의 국민 민주주의는 지금 빈사 상태로 박정희쇼
당신에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평 양심이 있으면 당신에게 국민과 역사는 두려워한 지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들어도 삼성개혁만 하지 마라. 이 조국을 불행의 징벌함 속으로 끌고 간 박정희 삼성개혁에 대해서는 내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 바쳐들어도 의정 당선에서 내 목숨을 바치지 않고 싸울 거라는 걸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요, 국제의 변혁을 꿈꾸는 삼성개혁을 존재한다. 국민 여러분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꼭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된 조국을 남겨줍시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무집권의 총동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명년에는 물러나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10년 했으니까 물러나야 돼. 벽대기 이만 벗어나도 좁은 나라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어려운데 경상도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하고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국민을 갈라버렸어. 이 죄악이 크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 김대중 정치인이 이제 1971년에 드디어 이제 신민당 그 대통령 후보로서 박정희와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때 이제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온갖 부정이 있었음에도 46%라는 지지를 그렇습니다. 얻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속에 정치인 김대중을 굉장히 깊숙하게 그 각인시킨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예. 김대중 대통령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선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중앙정법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관을 비롯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단 행정기관까지 전부 부정 불법 선거에 동원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장충공원에 100만이 넘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예가 없을 이 대군중이 모인 것을 보고 서울 시민 여러분의 함성을 보고 이게야말로 정권 교체는 우리의 승리는 결정이 났다는 것을 난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좀 공부 좀 하라. 국회 정세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조그마한 국내 정치에만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아세아와 세계를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만여 표 차이로 박정희가 근소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이제 김대중 공포라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김대중을 의식하는 박정희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네.
저쪽서 14던 추억이 오더라고요. 우리 차를 보더니 90도 각도로 팍 꺾어가지고 맞으면 달라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 다행히 살려고 우리 운전기사가 팍 속력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 차가 우리를 정면으로 못 받고 뒤에 트렁크를 살짝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추럭이 여당 전국구 8번 거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럭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여기가 세 사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대중 씨를 납치했다는 당인데. were very active over that night, reaching out to people they knew and to say what happened to Kim Dae-jung and who ordered it and where is he. And so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it became very clear that it was KCIA that had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탐지하고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와서 못 죽게 막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워낙에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정치인 김대중이 부상을 하게 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문의 교통사고에 이어서 납치가 있었고 또 사형 선고까지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겼죠. 그 이후에도 6년간 감옥 생활에 또 4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연금과 또 감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모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애 마지막 그날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신앙의 힘이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1967년에 목포 선거라든지 1969년에 효창 운동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삼성개헌 반대 그 연설에 환호했던 수십만의 군중들의 지지. 그 다음에 1971년 장충단 유세에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던 거대한 민중의 에너지. 이런 국민의 힘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이분은 역사의 어떤 신을 믿었죠. 역사의 신. 지금 불의한 세력에게 내가 핍박받고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역사의 신은 나를 국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역사의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신앙과 그 국민이 보내준 국민에 대한 힘, 존경과 그리고 사랑,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한없는 신뢰. 그래서 사실 이제 김대중 정권의 그 공식 명칭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어록과 명언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이 이야기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좀 더디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옳은 방향으로 결국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예. 이 말은 대통령님 마지막 일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저희도 미처 대통령님께서 일기를 쓰셨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뭐 마음의 준비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서거 2년 전부터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서거 이후에 여사님께서 대통령이 이걸 쓰셨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주셔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저희가 마지막 일기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아까도 정 이사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80년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신군부 쪽에서 대통령 자리만 빼고 모든 자료를 주겠다. 네.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대통령께서는 당대는 죽어도 역사는 반드시 당신을 승리자로 만들어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군대들이 확 달라져갖고 와서 막 총칼 가지고 제 가슴에다 탁 대면서 가자 이거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 들으니까 만일 저와 우리 그 경호원들이 반항하면 총으로 쏴지기라 명령을 받았대요. 총으로 쏴지기라.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우리한테 같이 협력하자. 그러면 당신 살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재판은 요식행이다. 신문 아무데기 갖다 줘. 그거 보고 처음으로 광주가 강경을 하고 있어요. 나를 구속한 데 대한 항의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너무 충격받았고 잠시 의식을 잃었어요. 어떤 일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는 100분의 한 치도 타협할 수 없다. 이 광주 시민들은 나를 위해서 항쟁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들하고 타협을 하냐 그런 생각이 아주 철석까지 들더라고. 그래서 난 죽는 길밖에 없다. 자, 올해로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광주 5.18은 굉장히 특별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980년 5월 17일 날 그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에서 강제 연행되시고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아침에 밝으면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에 박차고 나와서부터 시민들과 합세하면서 구호가 3가지였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철폐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그러면서 광범한 시도민의 봉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김대중 내란 음모 강제 연행, 그 조작의 강제 연행과 5.18 민중항쟁의 봉기는 둘이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로서 뭉쳐진 거죠.
이처럼 늦게 머리 숙여 추모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명령 드리려 편히 잠드소서 부디 편히 잠드소서. 백성을 살보지 마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김대중 정신과 광주 5.18 정신은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정신에 들어있는 민주, 인권, 정의, 평화 이건 우리 5.18의 광주 정신에 그대로 네. 함께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정신과 광주 정신은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정신과 광주 정신은 길이길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갈 것이다. 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지금도 멍해처럼 짊어지고 계신 게 1987년의 양김 분열입니다. 처음에 양김 단일화를 촉구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 호소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합리적이고 예. 굉장히 피차가 인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김영삼 당시 총재에게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 6월 항쟁 후에 신한민주당에서 통일민주당을 급히 만들면서 36개 지구당이 미창당되었다. 그 36개 미창당 지구당을 창당하자. 그래서 국민의 정치 열망도 수렴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위원장을 선출해서 당내 경선을 갖자. 이게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총재 후보 역할 분담론을 또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당시 총재에게 당신이 총재를 하든 내가 후보를 하든 또는 내가 후보가 되든 당신이 총재를 하든 우리가 상호 역할 분담하자. 그것도 김영삼 총재가 거부하였습니다. 왜 이제 제야단체를 그때 총망라하고 있는 민통연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예비 후보를 초청해서 심층 면접을 갖습니다. 거기서 29대 2로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통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총재 측에서는 전혀 협상에 옴짝달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87년 대통령 선거전이 돌입이 됐는데 여러분을 볼 때 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께 봉사할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게 했습니다. 죄는 미화돼 죄인은 용서하고 독재는 미화돼 독재자는 용서하는 위대한 도덕 정치의 차원에서 누구도 처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1987년 또 그야말로 이런 수많은 군중이 과연 우리 역사상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보라매 공원에서 보라매 집회가 열립니다. 그때는 250만, 300만을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때 김현희가 압송되어 오는 9시 뉴스가 깔립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일에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는 참관인이 100골단을 다 쫓겨났습니다. 투표율이 바꿔졌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구로구청 사건입니다.
그러한 선거가 바로 지배 권력, 지배 집단,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잘 사전 기획된, 연출된 그런 투표 상황을 현장에서 정말 저는 샅샅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 기독교관에서 전국 제야 그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최악의 폭력이다. 이래서 우리는 불법 폭력 선거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대통령 선거 무효를 선언한다. 그렇게 우리 제야단체가 의견을 모았었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7년에 공정한 후보 선출 그리고 합리적인 선출 방안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고 이러한 세세한 그런 팩트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그의 하나하나 사람들의 여러 그 조사와 분석에 의해서 밝혀졌으면 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비로소 이제 97년이 되어서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게 되는데 그때의 그 정말 기분은 좀 새삼스럽게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천하를 얻은 기분? 천하를 얻은 기분.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어떤 최고의 극치? 그런 것이죠. 이 대원 성취가 바야흐로 펼쳐졌던 거죠. 눈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그 당시에 97년 이제 12월 18일이잖아요. 이제 제가 그 대통령 선거를 87년 해봤고 92년 해봤고 97년 해봤거든요. 97년은 딱 12시 넘어가서 이제 확정이 됐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백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오랜 세월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런 뭐 벅찬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초로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뭐 저는 뭐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또 이제 방송이나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 대통령께서 만약 그 당시에 국민 의료보험을 전국화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안 만드셨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만큼 많은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국민연금 통합에 대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손실이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반대를 무릅쓰고 하셨다는 그 자체가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께서 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을 하셨는데 그걸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셨군요.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김대중 정부가 남겼던 그 업적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신 위대한 공적이 많지만 굉장히 노동을 존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다가 한국노동운동의 진로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게 일관된 내용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한 예로 1970년 10월 13일에
평화시장 피복 노동자 전태일 여사께서 분신해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소선 여사를 찾아가요. 예. 그때 피복 노동자 월 급여가 5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근데 16시간 노동 시간입니다. 네. 햇빛이 들지 않는 창문이 없는 먼지투성이의 작업장입니다. 거기서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치다 분신한 그 여사의 뜻을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이어가겠지만 인간적으로 도의시할 수 없어서 이소선 여사한테 우선 식구들이 가서 사실 만한 살림집 한 칸을 얻으십시오 하고 집 한 채 값에 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직후에 정교조 민노총 합법화를 끌고 가십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숭상하는 입장에서 최장 44년간 장기수로 감옥 생활을 하신 비전형 장기수들을 북으로 보냅니다. 국가인권위를 설치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황진이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황진이는 여성의 해방과 그 인격의 존엄성을 스스로 시로서 삶으로써 증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 가족부를 또 신설했죠. 신설합니다. 예. 국가인권위를 설치합니다. 또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만들어갑니다. 과거사를 진상규명해 갑니다. 일련의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노동의 존중, 예. 그다음에 인권의 존중, 그다음에 생명이 구속되지 않는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인격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또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하신 분으로서 결국 마침내 당당하게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합리적 설득으로 끌고 가시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 이뤄내시죠. 예.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발전과 미래를 기약하면서 서로 감격하던 그 포옹을 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은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한 정말 벅찬 감격을 안겨줬었는데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첫 걸음을 뗐던 평화의 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평화의 길은 어떤 것이었다고 보시나요? 그건 우리 민족끼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예.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존하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닦겠다. 그 열망이시죠. 예. 이 장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현재 자주적이지도 평화적이지도 못한, 아직도 예속된 상태에서 종전을 하지 못하고 평화를 체결하지 못한 그러한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고귀한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갖고 와야 할 책무로서 그러한 바로 김대중 정신을 현실 속에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이 시대의 김대중 정신이 왜 또 소환되어야 하는가까지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생에 걸쳐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해서 헌신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결과 또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 노벨 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내려주신 영예에 대해서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 맞이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갖는 의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노벨 평화상 수상 의의가 한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남북한 평화 화해 이걸로 또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받으셨는데요. 전 노벨 평화상 수상하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하나는 가슴 벅찬 감동입니다. 가슴 벅찬 거는 알 것 같은데 안타까운 심정은 뭘까요? 가슴 벅찬 감동도 그냥 일반인들은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이 남북 문제와 우리 민주 인권 때문에 받으신지 아는데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받으셨거든요.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은 당시 이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때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이 로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좀 그런 굉장히 비방도 하고 유언비도 많이 했는데 그때 노벨위원회 베르게 위원장께서 솔직히 이야기하셨어요. 로비는 받았다. 근데 반대 로비다. 세상 각국은 본인 자국민들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로비를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대 로비를 하더라.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실,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경색돼 있고 또 외교 관계도 녹록치가 않고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의 정신 속에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혹시 어떤 힌트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대중 평화사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좀 현실에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평화사상은 단순히 인류만을 위한 평화사상이 아닙니다. 뭐 생태, 기후변화, 그 자연과 상생하는 평등 평화사상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평화사상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도래해야 할 AI 시대에서도 대통령의 평화사상은 항상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를 이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잘 닦여진 길이 있다고 봐요. 김대중입니다. 멀리 애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김대중의 길을 찾아가면은 해법이 나옵니다. 근데 김대중의 길에서 해법을 찾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힘들여 쌓아 놓으셨던 여러 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목마른 민주주의의 공고화 문제라든지 복지국가 실현이라든지 지역 균등 발전이라든지 주변 국가와의 호혜 평등이라든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영원한 평화 공존, 평화 통일 그러한 길들을 김대중 정신 속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자취가 얼마나 크고 선명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대결이 아닌 화해, 그리고 반목이 아닌 협력만이 결의 살 길이라고 했던 평화주의자 김대중. 어쩌면 그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면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 기념 특별 대담 평화의 길 김대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J의 투철한 민주주의 신학, 신념, 정치적인 그 식견, 비준,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이 신군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하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김대중 선생이 그렇게 가톨릭 신자인 줄 알았지만은 그 신심이, 신앙의 수준이 소위 그 역사에 나타나는 순교자의 그 거룩한 수준의 가슬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만한 기간 동안 독재와 싸우고 구속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투쟁을 계속해온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거의 무투표 당선 수준의 그 지도자가 되고요. 그 건국의 아버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투사만이 아니고 사상가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그 전략적으로 요령 있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지도자죠.